저는 올해 71살인 최혜순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오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말도 못하고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손가락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60년을 함께한 친구와 단 하루도 말을 안 하고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으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걷습니다. TV를 봐도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60년 우정이 깨진 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6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숙이와 제가 처음 만난 그때로요. 미숙이와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입학식 전날 동네 문방구에서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고르고 있었고 미숙이는 공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쁘지? 미숙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 공책이었습니다. 응, 예쁘다. 나도 그거 살래.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공책을 샀습니다. 다음 날 입학식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이구나. 운 좋게도 우리는 같은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해 여름 우리 동네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뒷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번져왔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고 타는 냄새가 온 동네를 뒤덮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신없이 짐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어머니 치마폭을 붙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혜순아,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은 바람 반대쪽이라 안전해. 미숙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순아, 미숙이네 집으로 가거라.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집을 지켜야 해. 너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저는 미숙이 손을 잡고 언덕 위 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동네가 붉은 불빛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불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이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공부도 잘했지만 특히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반면 저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미숙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주면 저는 수학 시간에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중학교 때는 같은 남학생을 좋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옆 반 반장이었는데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그 남학생을 좋아한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친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미숙이를 응원했습니다. 결국 그 남학생은 다른 반 여학생과 사귀게 됐고 우리는 함께 시련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학교 뒤 언덕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울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각각 23과 24에 결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숙이는 은행원과 저는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낭독했고 신부 들러리로 섰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신혼집이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도 남편과 다퉜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밤늦게 전화를 걸어 새벽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숙이는 아들 둘을 낳았고 저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아이들을 놀게 하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도 함께 열었고 소풍도 함께 갔습니다. 남편들도 우리 우정을 인정했습니다. 명절 때는 가족끼리 모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제 인생의 거울이었고 저는 미숙이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주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손주는 이제 대학생이고 제 손주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숙이가 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순아, 너희 딸 남편이랑 이혼한다며? 동네에서 다 그러던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일은 아직 가족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손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저는 밤마다 그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숙이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네 소문을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다들 알더라. 지난주에 동네 슈퍼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 사위가 다른 여자 만난다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제 딸의 고통을 이렇게 쉽게 입에 담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미숙, 그게 친구한테 할 말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미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6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숙이도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내가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친구 딸 걱정도 못해? 그게 걱정이야? 동네방네 소문 퍼뜨려 놓고. 넌 항상 그랬어. 남의 아픔을 소재로 삼아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잖아. 내가 언제? 난 그냥.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집안일에 대해 말하지 마.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연락하지 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순아, 진정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6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미숙아? 친구의 상처를 건드리는 법? 남의 불행을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법?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제 그만 보자. 6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혜순아, 잠깐만. 오해야.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미숙이가 먼저 선을 넘은 걸까요? 다음 날부터 미숙이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혜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트에서 미숙이를 마주칠까봐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공원 산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벤치를 보면 미숙이가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의 60년을 떠올렸습니다. 산불이 나던 그날, 첫사랑에 실패했던 그날, 결혼식 날, 아이들 낳던 날. 모든 순간에 미숙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추억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우리의 모습,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미숙이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미숙이에게 전화해서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미숙이랑 같이 웃던 기억만 나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미숙이를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확실히 미숙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코너로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려던 두부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제가 피해야 하나요? 잘못한 건 미숙이인데. 하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숙이를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오다니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한 거니? 한 달 전부터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손주들은 뭐래? 처음엔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애들이 저를 걱정해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미처 몰랐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엄마 미숙이 아줌마랑 아직도 안 만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응. 아직은. 엄마 미숙이 아줌마가 우리 집 이야기를 동네에 퍼뜨린 거 사실은 제 잘못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미숙이 아줌마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는데 엄마한테는 말씀드리기 싫었거든요. 걱정하실까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미숙이 아줌마가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제가 친구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미숙이를 오해한 걸까요? 미숙이는 딸을 걱정해서 그랬던 건가요? 엄마, 미숙이 아줌마한테 사과하세요. 제 때문에 60년 우정이 깨지면 안 돼요. 딸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숙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지역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복지관 직원이 여러 프로그램 안내지를 내밀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동네 청소 봉사, 경로당 말벗되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에 신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도시락을 만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조리실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첫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왔구만.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일주일에 2번이지만 이 일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월말 모임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와 싸우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미숙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만나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숙아,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그 다음 문장을 쓰려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반쯤만 쓴 채로 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완성해서 미숙이에게 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숙아, 너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너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도 분명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얼굴도 익숙해지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봉사였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편이었던 저는 이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첫날 교육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숙이를 봤습니다. 최혜순. 오랜만이야.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미숙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지만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미숙이 쪽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혜순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미숙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혜순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오늘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미숙이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혜순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순아, 제발. 미숙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혜순아, 나 정말 미안해. 내 딸한테 들었어.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 하지만 난 정말 내 딸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악의는 없었어.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숙아, 나도 알아. 딸한테 들었어. 그럼 왜?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나한테 말해줬어야 했어.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미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미숙이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미숙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숙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숙이 아줌마 만났어요? 응, 오늘 우연히 복지관에서 봤어.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더라. 그런데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더라. 엄마, 미숙이 아줌마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아줌마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말? 네. 제가 우연히 미숙이 아줌마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요즘 정말 힘드시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숙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숙이 딸 이야기로 화를 낼 때 미숙이는 자기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미숙이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혜순이 이모.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네. 그런대로요. 사실 요즘 좀 힘들긴 해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많이 남아서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네.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에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머리도 많이 휘어지셨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미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봤을 때 미숙이가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혜순이 이모 혹시 어머니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이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60년 친구가 보고 싶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숙이를 도와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지난번에 쓰다 만 그 편지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아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편지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편지를 미숙이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미숙이 가족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현아, 혹시 회사에서 사람 뽑을 계획 있니? 갑자기 왜요, 엄마? 그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누군데요? 미숙이 아줌마 아들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제가 미숙이와 사이가 틀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 아줌마랑 화해하셨어요? 아니, 아직은. 하지만 그 집이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한번 이력서 받아볼게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미숙이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새 직장 알아보고 계시면 우리 아들 회사에 이력서 한번 넣어보는 게 어때? 보장은 못하지만 면접 기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너무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전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미숙이한테는 말하지 마. 결과가 나온 후에 알려주고 싶어.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면접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도 많고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직접 미숙이를 만나 용서를 말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60년 우정의 무게를 이렇게 조용히 지켜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모임 날 여러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미숙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도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응, 안녕. 우리는 같은 조가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만든 이야기는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만나 평생을 함께한 두 친구가 오해로 인해 다투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도 같은 생각인지 가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 왔습니다. 저와 미숙이가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미숙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오해로 인해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리워했고 후회했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두 친구는 진짜 화해했어요? 저는 미숙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도 궁금하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미숙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혜순아, 우리 아들일. 내가 도와준 거지.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한테 들었어.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순아, 나. 미숙아,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준비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미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도 준비됐어. 이제 이 편지를 미숙이에게 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편지를 들고 미숙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거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혜순아. 응. 미숙아. 들어와.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편지를 꼭 쥐고 미숙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60년 동안 수도 없이 드나들던 집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자차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나서. 고마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미숙아, 이거 너한테 주려고 썼어. 저는 편지를 미숙이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미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난 정말 내 딸이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거야. 나도 미안해, 미숙아.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60년 우정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다니. 내가 더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우리는 서로 사과하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몇 달의 다툼이 그 세월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혜순아, 우리 아들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거 말하지 마.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도 내가 내 딸 일로 상처 줬는데 넌 우리 아들을 도와줬어. 나는 정말 부끄러워. 미숙아,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자. 대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넌 맞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봉사도 함께하고 시장도 함께 가고 공원 벤치에도 함께 앉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어느 날 미숙이가 제안했습니다. 혜순아, 우리 여행 갈까?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곳으로.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좋아. 제주도 가자.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이 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흑돼지도 먹고 한라산에도 올랐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혜순아,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어. 70이 넘은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젊은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혜순아. 80살, 90살까지. 그래, 미숙아. 100살까지 함께하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복지관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했고
새로 시작된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저와 미숙이의 이야기는 복지관에서 유명해졌습니다. 60년 친구가 다투고 화해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요? 네, 우정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미숙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볼까, 혜순아? 좋아, 미숙아.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렇게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다투게 된 경위, 그리고 화해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다투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오늘 꼭 안부 한마디 건네보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깰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미숙이를 용서하면서 제 자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60년 우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이는 과정에서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 곁에도 머뭇거리는 이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한 통의 전화를 거세요. 잘 지내? 라고 물어보세요. 한 장의 편지를 쓰세요. 미안해라고 또는 보고 싶어라고 써보세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고 옛날 이야기를 만들었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60년 친구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까? 미숙이와 저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계절을 지나왔지만 오늘의 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곁에 미숙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우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이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졌을 때 다시 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